스테이블 코인이 언젠가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대체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쓰는 결제 방식을 전부 바꿀 거다. 이런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판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예측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드를 버릴 것이다. 이 가정이 아예 틀렸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자는 지금의 결제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아, 바꾸지 않는다. 네, 너무 편리하고 혜택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진짜 기회는 우리가 매일 보는 편의점이나 카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 바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대한 자금 이동에서 조용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자 시장의 이 요란한 소문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 조용하지만 훨씬 더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B2B 혁명에 대해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짚어보죠.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가게 주인은 카드사에 한 2~3% 정도 수수료를 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미국에서만 이걸 다 모아보면 연간 1,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전 세계적으로는 3천억 달러가 넘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상인들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정작 돈을 쓰는 소비자는 이 비용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저는 전혀 못 느끼죠.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포인트, 캐시백, 항공 마일리지 같은 리워드라는 아주 달콤한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상인이 낸 수수료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 구조가 수십 년간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비용은 상인이 내고 혜택은 소비자가 누리는 완벽한 시스템이군요. 완벽하죠.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코스트코 같아요. 코스트코는 2%도 안 되는 극단적인 저마진 사업 모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2%다. 용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그 문제에 부딪혔던 거죠. 코스트코한테 2%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거의 생존의 문제였어요. 아, 그래서 30년이 넘게 특정 카드사 한 곳과의 독점 계약이라던가 현금 결제만 고집하는 그런 불편한 방식을 유지했던 겁니다. 결국 비자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수수료를 0.4%라는 파격적인 수준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고요. 와, 0.4%요? 네, 이 사례가 소비자 결제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소비자가 굳이 편리한 카드와 쏟아지는 리워드를 포기하고 지갑에서 스테이블 코인 앱을 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비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럼 이 기술은 그냥 실패한 실험으로 끝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논의가 바로 그 지점에서 막히는 거예요. 소비자가 왜 카드를 버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해요. 안 씁니다.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하,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전장은 처음부터 따로 있었습니다. 아, 그게 바로 기업 간 국제결제 시장이군요. 연간 규모가 25조 달러에 달하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시장이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시장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국경을 넘을 때 놀랍게도 지금도 수십 년 전에 아주 낡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낡은 방식이요? 보통 돈을 한번 보내려면 3개에서 5개의 중개은행을 거쳐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상대방 계좌에 돈이 꽂히기까지 3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걸립니다. 잠시만요. 2026년인데 아직도 3일에서 5일이나 걸린다고요? 이메일은 1초면 가는데 돈은 며칠씩이나 걸린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겨온 비효율이죠. 그 며칠의 과정 동안 환전 수수료, 즉 FX 스프레드, 각종 송금 수수료, 중개은행 수수료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총 3에서 4%의 비용이 발생해요. 와, 3에서 4%? 이건 그냥 추정치가 아니고요. 국제금융안정위원회, FSB나 맥킨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B2B 국제결제의 평균 비용을 최소 1.5%에서 3%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이 비용을 지난 수십 년간 사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세금처럼 여겨왔던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 기업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한번 계산해보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 매출이 7,500만 달러? 이 중에 해외 공급업체에 보내는 돈이 3천만 달러인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네, 좋은 예시네요. 그 회사가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수적으로 3%의 환전 및 송금 수수료를 적용하면 3천만 달러의 3%, 이게 90만 달러입니다. 90만 달러? 네, 여기에 각종 자잘한 수수료까지 더하면 연간 90만에서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에서 15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결제 과정에서 공중분해되는 셈이죠. 15억 원이요? 제품을 만들거나 마케팅을 하는데 쓴 것도 아니고 오직 돈을 보내는 데만 그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USDC로 보낸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수수료 자체는 거의 0에 가까워요. 아, 거의 0이다. 네, 물론 공급업체가 이 USDC를 받아서 현지 통화로 바꿔야 하니까 이때 오프램프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죠. 아, 오프램프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혹시 공급업체가 암호화폐를 직접 다뤄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프램프는 그냥 암호화폐를 각 나라의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나라 은행 계좌로 유로나 위안화 같은 익숙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 중간 과정이 복잡한 은행망 대신 블록체인으로 대체되었을 뿐이죠. 이 오프램프 비용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넉넉하게 0.5%에서 1.5%로 잡아도 총 비용은 15만에서 45만 달러로 뚝 떨어집니다. 잠시만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존 은행 방식으로는 최대 120만 달러, 우리 돈 15억 원이 나갔는데 네, 이걸 USDC로 바꾸기만 하면 최대 45만 달러, 약 6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9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냥 결제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이 혁신의 핵심이에요. 이건 매출을 더 일으키거나 직원을 줄이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해서 만든 이익이 아니에요. 그저 수십 년간 존재해온 비효율적인 중간 단계를 최신 기술로 제거했을 뿐인데 기업의 순이익에 직접적으로 9억 원이 더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연간 9억 원 이상을 절감한다니 이것만으로도 기업의 CFO에게는 정말 엄청난 소식일 텐데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자료에서는 이 비용 절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빙산의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몸체가 바로 속도, 즉 시간의 문제입니다. 속도요. 3일에서 5일 걸리던 것이 단 몇 분으로 줄어드는 게 단순히 편리하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기업의 현금 흐름, 즉 워킹 캐피탈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돈이 며칠씩 공중에 묶여있지 않게 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에서 예로 든 기업은 송금 과정 중에 묶여있던 현금 4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를 즉시 다른 생산적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아, 예를 들어 공급망 금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일 내 조기 결제 시 2% 할인 같은 제안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돈이 묶여 있어서 놓쳤던 기회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이 즉시도니까 그런 기회를 잡아서 추가적인 이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2% 할인을 받으면 그 자체로 수십만 달러의 추가 이익이 생깁니다. 결국 자금 회전율이 높아지고 재고 부담은 줄어들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 자체가 탄탄해지는 효과로 직접 이어져요. 실제로 에비타 마진이 5%인 기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이런 운전자본 효율화는 전체 수익성을 13%에서 19%까지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13에서 19%요? 네,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정말이네요. 결제 수단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는 수준의 변화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판을 바꿀 만한 기술이라면 왜 진작 쓰이지 않았을까요? 기술 자체는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동시에 딱 맞아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규제의 안개가 걷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규제 문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일 텐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국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니 안심하고 쓰세요 라고 공인해 주는 것과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는 신호죠.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군요. 하지만 법이 있어도 실제로 사용하기가 복잡하면 그림의 떡 아닐까요? 바로 그게 두 번째 톱니바퀴, 인프라의 성숙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이걸 쓰려면 내부에 블록체인 전문가를 따로 고용해야 했어요. 아, 복잡했겠네요. 하지만 이제는 스트라이프 같은 거대 핀테크 기업들이 관련 기술 회사를 11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그냥 저희 솔루션에 플러그 꽂듯이 연결만 하시면 알아서 다 됩니다. 라는 수준의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아, 훨씬 쉬워졌군요. 네, 기업이 전기를 쓰려고 직접 발전소를 짓지 않는 것과 같죠. 그렇군요. 규제도 풀리고 인프라도 갖춰졌다. 그럼 마지막 톱니바퀴는 실제로 이걸 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네요. 네, 바로 실제 채택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B2B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은 2023년 초만 해도 월 1억 달러 미만이 갔지만 2025년 중반에는 월 30억 달러 규모로 3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돼요. 30배요. 네, 즉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몇 가지 의문은 남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랑 거래하는 해외 공급 업체가 이런 복잡한 암호화폐를 받기 싫어하면 어떡하죠? 이 질문이 가장 흔한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급업체는 암호화폐를 만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전혀요? 네. 송금하는 기업이 달러를 USDC로 바꿔서 보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거쳐서 공급업체 계좌에는 그 나라의 익숙한 현지 통화, 예를 들어 유로나 위안화로 딱 입금됩니다. 중간에 배송 시스템이 낡은 우편마차에서 초고속 열차로 바뀌었을 뿐 최종 수령인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설득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아, 그 부분이 명쾌해지네요. 또 다른 걱정은 역시 가격 변동성이에요. 비트코인처럼 보냈는데 가격이 반토막 나면 어떡하냐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어요. 1USDC는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실제 달러 저선과 1.1로 연동되죠. 아, 1대1로.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아찔한 가격 변동성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누군가의 돈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중개자를 시스템에서 걷어내서 참여자 모두의 비용을 줄여주는 혁신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를 투자나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떤 기회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특히 사모펀드, 그러니까 PE나 중견기업에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P나 중견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즉 CFO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기회예요. 보통 기업의 이익, 즉 에비타를 늘리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그렇죠. 아시다시피 매출 성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너무나 어렵고 비용 절감은 보통 인력 감축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하잖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그런 고통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어려운 신규 시장을 개척할 필요도 없고 직원을 내보낼 필요도 없고 심지어 고객의 행동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단지 비효율적인 결제 레일을 더 효율적인 것으로 갈아 끼웠을 뿐인데 에비타가 두 자릿수 비율로 개선되는 마법 같은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우와. CFO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선택지인 셈이죠.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비자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묻지만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진짜 질문은 왜 기업들은 지금까지 3에서 4%의 비용과 며칠씩 걸리는 시간을 당연하게 감수하고 있었을까? 이게 되어야 했네요. 정확해요. 이건 소비자 결제 혁명이 아니라 CFO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과거 제조업을 뒤바꾼 저스트인타임, 즉 적시 생산 방식 혁명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아,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도요타가 시작했던 재고를 최소화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 말이죠. 네, 완벽한 비유예요. 도요타가 일으킨 제조업 혁신의 본질은 단순히 창고 없는 공장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재고는 곧 낭비이자 비용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지금 금융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3일에서 5일씩 공중에 떠 있는 돈, 송금 중인 자금은 그냥 멈춰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건 일하지 않는 자본, 즉 비용이자 낭비인 거죠. 재고와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군요. 창고에 쌓인 재고처럼 은행망 어딘가에 묶여있는 돈도 다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저스틴타임 매뉴팩처링이 아니라 저스틴타임 모니 시대를 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지체 없이 즉시 이동하게 만드는 거죠. 멈춰있는 돈이라는 재고를 없애는 겁니다.
돈이 멈춰 있으면 그건 비용이다. 어쩌면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B2B 시장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의 책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조용한 금융혁신.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이 새로운 결제 상식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내재화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지도 모릅니다.